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굉장히 많이 더워요. 더운 것도 둘째치고 굉장히 많이 습한데 이런 때 여러분들 정말로 취업 준비하기 힘드실 겁니다. 저 또한 이렇게 강의 만드는 것, 또 강의하는 것 되게 힘든데 여러분들이 무더위를 잘 싸워서 잘 이겨내셔서 꼭 9월 달에 밝고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다양한 영업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론적인 영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기업들이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에 관련된 내용도요. 굉장히 좀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 관련해서 좀 다양한 질문들이 왔었는데 제가 정해드린 그것이 마케팅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사이트들을 바탕으로 다른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거니까 오늘 듣는 내용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미 여러분들 영업에 관련한 직무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필요 역량들은 다른 강의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실제 내가 영업 직무 아니면 내가 프레젠테이션 면접, 역량 면접 같은 데에서 우리 회사는 과연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한 나의 인사이트를 얻기 그런 방법 차원에서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다양한 사례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면 첫 번째 외향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할 거고요. 두 번째는 영업은 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접근하는 영업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취준생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략을 펼쳐야 하니까 여기에서 생각을 조금만 더 디벨롭을 해볼게요.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이 멘토링에 관련된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요. 5가지로 영업에 대한 필요 역량을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영업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냐면요. 거절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는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고 물건을 사주고 서비스를 사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 그런 두려움이 없는 그 용기를 갖는 것이 실제 영업인들이 가장 지녀야 할 자세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역시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는 철저한 전략하에 언젠가는 꼭 내가 이룬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내심이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영업인은 감으로 그냥 허황된 말로 얘기하지 않아요. 실제 내가 얼마만큼의 실적을 냈다라고 하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머릿속에 전략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회의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공연불에 그치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실천력이겠죠.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맡고 있는 이 제품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이 5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맡고 있는 이 제품 아니면 서비스, 팔아야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헛된 곳에서 나오는 흔히 얘기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아니라 철저한 숫자에서 나오는 자신감, 철저한 실적에서 나오는 자신감, 철저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저는 동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럼 우리가 왜 당신네 제품을 사야 됩니까? 서비스를 사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이익이죠. 즉 제가 만약에 제품을 판다면 저의 이익이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뭡니까? 당신의 성장까지 이 제품을, 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당신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엇? 메리트를 주면 되겠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영업의 전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의 목적은 무엇이냐? 당신에게 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마찬가지예요. 왜? 안정영 씨를 뽑아야 돼요? 제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사람인데 바로
당신네 회사에 가면 이러한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해 주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어찌됐건 영업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요.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점을 좀 제가 정해 드릴게요.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라 함은 판매자예요. 우리는 팔아서 좋고 당신은 사서 좋은 영업을 하기 위한 기업들의 생존 전략에 관련된 케이스를 제가 좀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이 차를 왜 사십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차를 선택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 재구매, 차를 다시 사는 것에 있어서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다? AS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양적인 성장에 연연하지 않고 고객의 신뢰를 심는 데 집중한 것이 바로 성장의 요인입니다. 조금 추상적이긴 해요. 우리 회사가 성장한 것, 영업을 잘한 이유는 무엇이다? 신뢰를 심었다. 고객 마음속에 신뢰를 심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근데 이건 전 좀 약간 이런 표현인 것 같았어요. 마치 전 수능 공부 만점 받은 사람이 저는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라는 약간 그러한 뉘앙스로 좀 들렸는데 신뢰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규상 다임러 트럭 코리아 대표의 말투엔 자신감이 넘쳤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다? 실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수입 상용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승용차가 아니고요. 상용차입니다. 커다란 차 있잖아요.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옵티머스 그런 차량들을 바로 상용차라고 하는데 그 상용차 시장에서 1월 달에 다임러 트럭 코리아가 9.5%에 불과했는데 5월 달에는 19.3%로 굉장히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다임러는 그럼 어떤 전략을 펼쳤길래 저렇게 성장을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수입 상용차 순위는 1위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독보적으로 볼보가 35%의 1위고요. 나머지는 2위가 세 가지입니다. 바로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카니아, 그 다음에 만, 그 다음에 이 다임러. 이 세 회사가 2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보 트럭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스카니아 트럭. 되게 귀엽게 나왔죠. 뒤에가 없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임러. 상용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차 시장이 1강 3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임러가 지금은 3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1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다임러 트럭 코리아가 19.3%로 무려 4개월 만에 2배가 됐다라고 하는 영업 전략을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임러 트럭 코리아는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바로 벤츠에 관련된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벤츠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다임러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요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대표는 벤츠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용차까지 확대시키자. 그렇다면 우리가 벤츠라고 하는 차를 왜 좋아해요? 이 벤츠에 대한 독일차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신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상용차에 이식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대표님의 전략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과 난상 토론을 했고 우리 다임러 트럭 코리아의 비전, 미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전이 나왔대요. 어떤 비전이냐? 믿을 수 있는 트럭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2016년도 실적이 바로 2015년도 대비 2배가 늘었다고 하는 거죠. 자,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좀 비전이죠. 비전 자체가 믿을 수 있는이라고 약간 또 추상적이죠. 그래서 바로 믿을 수 있는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 대표는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계열사의 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분이 오신 다음에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뭘까 고민했는데 해답은 한국어 능력이었대요. 한국어 능력 왜? 고객과 소통해서 최고의 서비스 조직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한국어 능력이었다. 대표님이 새로 왔어요. 근데 우리 트럭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는데 지금 아직 순위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벤츠에 대한 이미지도 잘 심어야 될 것이고 품질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 근데 나는 한국어를 잘해. 그럼 나는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봤더니 첫 번째 차는 세일즈맨이 팔지만 두 번째 차는 누가 판다? AS가 판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셔서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어찌됐건 부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 제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꼭 납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 날 수는 없고요. 그럴 때 내 차가 고장이 가장 안 나는 차가 좋은 거고요.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고장을 고쳐주는 차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부위에 고장이 안 나는 차가 좋은 거예요.
그걸 간파한 거죠, 이 대표님이. 그렇다면 차량을 유지 보수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다면 같은 브랜드 차량이라도 사겠지만 만약에 내가 AS를 받으러 갔는데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차량은 다시는 구매하지 않겠죠. 이 대표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특히 자동차업을 지원하시는 분들, 특히 현대자동차 영업 마케팅 지원하시는 분들은 실제 이 차를 판매하는 것에 관련된 전략만 많이 짜실 텐데 실질적으로 영업 마케팅에는 AS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전략도 좀 잘 가져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수입차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 때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예요? 보증 기간이 끝난 다음에 수리비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수리하는 거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막연한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로 많이, 기아자동차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트럭의 경우에는, 특히나 트럭의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 안 돼. 품질이 너무너무 중요해.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하루만 쉬어도 이분들의 손해는 엄청나기 때문이죠. 이분은 이 자체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고장이 나서 못 움직이면은 정말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빨리 수리를 해줘야 될 거고 같은 문제로 다시 매장 방문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품질, 고객에 대한 AS를 강조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비 경험이 풍부한 고객 서비스 매니저를 새로 또 확충해야 될 것이고 AS의 역량을 집중해서 재방문하는 확률을 낮추자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내세운 전략이었던 거예요. 추후 영업 전략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인 인증 정비사를 확충시키자. 정비사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차를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그만큼 AS가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고객 불만 해소 조직 구성. 결국에 고객들이 불만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이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개선된 수리 지원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상용차들에서 해주지 않는 프로그램들도 우리는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추후에 이런 전략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주요 요충지에 고객 서비스 센터를 18곳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만약에 벤츠 상용차를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면 그럼 이거 사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18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분의 신념이 있고 포부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 같아요. 믿을 수 있는 트럭이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비전은 뭔데? 결국에 고장이 나지 않는 품질, 즉 믿을 수 있는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트럭이 고장이 잘 안 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고장으로 덜 고생할 수 있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그 가치를 심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 다임러 트럭 코리아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다임러 트럭 코리아의 영업 전략을 조금 설명해 봤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다른 구조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장 1위가 있었잖아요. 일단 볼보는 이렇게 다른 2위들이 막 추격해 오는데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지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한 산업엔 이렇게 어떻게 적용을 한번 할 수 있을까? 지금 소비자들이 첫 번째 구매를 내가 놓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어떤 점을 보고 구매를 할까? 그 점을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스트헤브 아이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해답은 한국어 능력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었고 소통의 의미는 무엇이었어요? 고객들은 절대 고장난 차를 오래 내버려두면 안 되고 빨리빨리 고쳐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아서 무엇이 좋고 당신은 사서 무엇이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 소비자들이 사면 뭐가 좋아요? 고장이 덜 나잖아. 그 다음에 똑같은데 고장 덜 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심어주는 다임러 트럭 코리아의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는 영업 전략을 펼치는 것이거든요. 무슨 내용일까? 온라인 직구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모바일로 다 온라인으로 사시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상품들을. 그런데 아직도 이 방법이 존재해? 예, 짐작하신 것처럼 바로 방문 판매, 방판이라고 하죠. 방문 직접 판매가 나홀로 호황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온라인 직구 시대에 아직도 이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야? 예, 존재한대요. 실제 보시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계속적으로 방문 판매 시장이 증가하고 있대요. 젊은 여러분들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럼 왜 방판이 점점 증가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봄철 황사 미세먼지에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수분크림을 추천해 드릴까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50대 주부, 주로 어디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냐면 자택에서 구매한대요. 왜냐하면 내 피부 상태를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추천해 주기 때문이죠. 지난해 이 사업자가 제안한 화장품, 바로 이게 아메인데요. 꾸준히 발라서 피부 트러블이 또 가라앉은 후부터 내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 화장품을 발랐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한테 신뢰가 역시 생기는 거죠. 그 다음부터 점점 나는 화장품을 굳이 내가 나가서 사지 않고 직접 나에게 와서 진단해주고 추천해주고 하는 화장품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화장품이더라고요. 제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아티스트리라고 하는 화장품인데 굳이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왜 방판으로 살까? 인터넷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방판으로 구입하냐? 첫 번째, 컨설팅을 해준대요. 그냥 내가 화장품을 사러 가면 내가 골라야 되는데 나에게 맞는 피부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자세하게 들을 수 있대요.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 먹을수록요 귀찮아져요. 누군가 나한테 그냥 다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공략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단계 화장품을 선호합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플한 이유가 나온 거죠. 고객을 직접 찾아다니는 대면 영업은 불황을 모른다. 그래서 아므웨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들 실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매 채널이 다양해지고 상품과 정보가 넘쳐나서 어느 것이 진짜 정보이고 어느 것이 거짓 정보이고 어느 것이 나에게 맞는 정보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상품을 선별해주는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검색하시고요.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화장품 쪽 아니면 유통 채널 쪽을 좀 지원하시는 분들은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하는 단어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럼 대면 영업은 왜 성장하고 있냐? 우리 트렌드 코리아를 지은 김난도 교수팀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어찌됐건 지금 정보 홍수 시대 아니냐. 그리고 그 안에서 영업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골라준다. 그 다음에 나에게 추천해주는 대면 영업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사업 통로로 방문 판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은 196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6,200억 매출이라고 합니다. 전년 비 3% 증가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3,310억 매출,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즉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는 아직도 방판을 써야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성적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신뢰가 대면 영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들겠죠.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 오프라인 교육을 연중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마켓 인사이트도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내가 그냥 화장품을 골라서 나에게 추천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충분히 큰 메리트를 나에게 주니까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겠죠. 공부해 봅시다. 다양한 판매 채널 여러분들이 지금 꼭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상품에 이런 판매 채널은 할 수 없을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각사들의 그럼 제가 방문 판매를 아모레퍼시픽도 한다, LG생활건강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각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이 다양해지고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지만 나에게 필요한 상품을 선별해주는 큐레이션 커머스, 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용어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아서 무엇이 좋고 당신은 사서 무엇이 좋은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나에게 느낄 수 있는, 나만이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나에 대한 케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화장품 방문 판매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장을 야금야금 정복하는 법이라고 해서요. 조금 내용이 긴데 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 봉준호 감독의 옥자 영화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를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넷플릭스가 한국 상륙 1년입니다. 한국 상륙 1년인데 찻잔 속의 태풍이냐?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좀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자, 지난해 1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들어오면 뭔가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했는데 아직까지는 찻잔 속의 태풍인데 왜냐하면 가입자 수가 6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넷플릭스가 못 넘은 것일까? 그랬더니 아직은
not yet,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투자하고 한국 배우와 스태프가 참여하는 오리지널 시리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넷플릭스도 우리나라 시장을 한 번에 공략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겠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할 텐데 이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무기인가 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시리즈는 왜 얘네들이 성공을 했어요. 넷플릭스가 브라질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그쪽에서의 성공 요인을 가지고 한국에 접목시켜서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인 거죠. 자, 브라질에서의 그럼 성공 방정식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2011년 넷플릭스가 브라질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왜 브라질이냐? 첫 번째, 미국과 가깝잖아요. 미국과의 지리적인 근접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 미국 내 많은 포르투갈어 사용자를 감안해서 브라질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브라질 시장 초기에 진입 실패했다.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공중파 TV.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많이 이제 좀 완화되긴 했는데 공중파 TV에 대한 장악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브라질 시장도 초창기에 넷플릭스가 들어갔을 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넷플릭스는 뭘로 봐요? 바로 인터넷망으로 보잖아요. 근데 인터넷 인프라 자체가 브라질에 미비했던 거예요. 즉 얘네들이 공급을 하려고 해도 인터넷 자체가 안 깔려 있으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뭐 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넷플릭스는 브라질 들어가서 인터넷 인프라 미비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먼저 현지 이동통신사와 손을 잡고 초고속 이동통신망을 깐 거예요. 넷플릭스가. 결국에 자기네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왜? 인프라가 해결되어야 시청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인프라를 깐 거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믿을 만한 회사다. 진짜 듣보잡이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회사가 와가지고 TV라고 하고 뭔가 동영상을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던 건 항상 이 공중파인데 어떻게 넷플릭스를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TV 방송 프라임 타임에 광고를 시작하면서 슬슬 인지도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오리지널 시리즈인 범죄물에 누굴 캐스팅했냐면은 브라질의 국민 배우를 캐스팅했대요. 브라질의 국민 배우면 저 사람은 지상파에만 나오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넷플릭스에 나와? 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배우뿐만 아니라 넷플릭스가 어떻길래 저 배우가 저게 나오는 거지? 라고 해서 넷플릭스로 포커싱을 맞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장 침투 전략의 결정타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해요. 3%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뭐냐면 브라질 스태프들이 만들었대요. 또 영어가 아니라 포르투갈어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유명 감독이 했대요. 주연 배우도 브라질, 즉 다 브라질입니다. 넷플릭스는 자본만 쏜 거예요. 다 브라질 걸로 해서 이 3%라고 하는 드라마가 소위 빵 떠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고 전 세계 190국가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고 그때 넷플릭스가 브라질에서 빵 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시장 침투 작전 첫 번째 무엇이었다? 인터넷 인프라를 지원했다. 즉 본인들이 공급할 수 있는 소스를 깐 거죠. 두 번째 무엇이다?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했다. 오리지널 시리즈는 다 브라질 스텝, 브라질 배우, 그다음에 브라질어, 그죠? 포르투갈어.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을 위한 것을 철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공 요인이었고요. 그렇다면 넷플릭스의 다음 플랜은 무엇일까? 브라질 시장을 완벽하게 정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음은 브라질의 드라마, 영화업계를 지원하고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사회공헌적인 면으로 다음 단계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영화제를 열어서 우수한 작품에 상 준다. 그다음에 각종 문화행사를 후원하면서 넷플릭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전략인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진출국가 인프라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고 대규모 광고 홍보에서 넷플릭스를 알렸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그 국가의 최고 스타를 캐스팅해서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했고 그 다음에는 영화인들을 후원했고 또 코미콘 등 마니아들을 위한 행사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A부터 Z까지의 전략을 쫙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콘텐츠 쪽 특히나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계별 실행 계획 같은 거 면접이라든지 뭐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면접관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럼 인사이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넷플릭스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하는 점 말씀드리면 이 같은 넷플릭스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지 시장에서 만들어진 오리지널 콘텐츠는 시청자를 끌어들인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다? 현지 예술인들한테도
동기부여를 시킨다는 면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실 이 3%라고 하는 드라마는요, 젊은 브라질 영어학교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근데 다 거절을 한 거예요. 이건 안 돼, 안 돼 했는데 넷플릭스에서 와가지고 빵 터트린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작품 넷플릭스라면 봐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예술인들한테. 그런 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넷플릭스로 몰릴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좀 성급한 단정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통로가 열렸다는 것은 예술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중파 TV 중심의 담합 체계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의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전엔 대안이 없었어요. TV 하면 무조건 지상파였고 우리가 항상 받아봐야 되는 주입식이었는데 이제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이 있음을 각인시켰다. 특히나 젊은 층들 뭔가 항상 뭐 반항적이고 다른 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 층들도 넷플릭스에 열광시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콘텐츠 내용에도 진짜 뻔한 내용, 우리나라도 뭐 일일 드라마 보면 뻔하잖아요. 출생의 비밀 있고 진짜 소위 얘기하는 막장 드라마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략의 의미 보자. 첫 번째, 영화 예술인들에게도 이런 동기부여를 시켜줬고, 두 번째, 공중파 TV의 담합 체계를 파괴시켰다라는 부분, 그다음 마지막,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콘텐츠들도 등장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넷플릭스의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중파 드라마, 한국 시장과 여러모로 유사하다. 케이블 채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지만 공중파 드라마가 시장의 주류이기 때문이던데 근데 저는 사실 이 기사에는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파 드라마 너무 뻔한 내용인데 특히나 우리 TVN이라든지 이런 CJ라든지 뭐 JTBC라든지 이런 드라마 만드는데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소위 그런 것에 더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까지 반응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혁신적인, 조금 더 재미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구하겠죠. 브라질 시장과는 달리. 한국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7단계 전략 중 3번째에서 4번째 단계래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죠? 다시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냐면 진출 국가의 배우, 스텝을 활용해서 뭘 만든다?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는 단계가 지금 넷플릭스가 우리나라한테 펼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옥자 개봉했어요. 그 다음에 좋아하면 울리는이라고 하는 이거 그 웹툰인데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것도 이제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브라질과 전략이 똑같아요. 만약 좋아하면 울리는이 3%와 같은 성공을 거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넷플릭스가 잘하면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칼럼니스트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 판로가 막혔는데 그래서 국내 제작사들이 실제 제작비 충당이 힘들었는데 넷플릭스 같은 큰 이런 데서 이렇게 자본을 좀 투자해 주는 데가 있으면은 다양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편성권을 통해 또 공중파에서의 어떤 좀 힘이 셌는데 이 부분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등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맥이죠. 시장을 약간 막 흔드는 그런 매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K-드라마가 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 잘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그 이후에 넷플릭스의 드라마 시장도 흔든다라고 해서 어떤 드라마가 제작되냐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시그널 있잖아요. 김은희 작가. 그다음 영화 터널 끝까지 간다 김성훈 감독과 함께 8부작 사극 좀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작가, 가장 유명한 감독,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배우가 나오겠죠. 순수한 넷플릭스의 자본으로 제작비가 100억 원을 훌쩍 넘기는 이런 드라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공부해 봅시다. 단계별 실행 계획, 이건 좀 개인적으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한 시장에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시장에 진출했는데 그 시장을 하나하나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단계적으로 펼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외 영업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걸 내가 현지화 시키려고 한다면 어떠한 전략,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전략의 의미, 전 이거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시청자들이 끌어올린다, 뭐 광고비 단가를 높인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술인들한테 뭐 동기부여도 되고, 그 다음에 좀 공중파 TV의 담합체계도 없애고, 그 다음에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콘텐츠도 나올 수 있다라고 조금 더 거시적인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서 다양한 데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아서 무엇이 좋고 당신은 사서 무엇이 좋은가라고 하는 측면도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었죠? 자, 이번엔 조금 짧은 걸로 갈게요. 가구 브랜드, 여러분들이 이제 가구 많이 앞으로 이제 결혼하시면 이제 사실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된 이제 평판 분석을 좀 했대요. 가구 브랜드 한국기업 평판연구소에서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1위가 바로 한샘이고요. 2위가 바로 이케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실제 2등을 피하는 방법 해서요. 그럼 1등 한샘은 이 가구 시장에서 더욱더 브랜드 파워라든지 이런 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 2등을 피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VR과 AR로 고객의 무엇을 잡았다? 불만을 잡았다고 합니다. 왜 불만을 잡을까? 어떤 점에 있어서 고객들은 가구 시장에 있어서 불만을 느끼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홈 인테리어 기업, 옛날엔 진짜 주방 가구였는데 한샘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네요. 이제 인테리어, 종합 홈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한샘이 인테리어에다가 VR, AR을 폭넓게 도입해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와 만나는 모든 접점마다 이 VR과 AR 기술을 입혀서 옴니채널 전략을 펼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상의 3차원 주택 도면에 가구를 배치해서 이게 이제 가상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의 그 화면에다가 가구 배치를 해서 인테리어 상담을 제공한다. 왜 제공하냐? 시공 난이도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머릿속으로 안 그려졌는데 직접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그거예요. 제가 좀 캡처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매장을 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가상현실로서 이렇게 쭉쭉 그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방도 있고요. 그래서 현실감을 부여하는 메리트죠. 한샘에 가면 그냥 막연하게 이건 이렇게 배치가 될 거요가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내가 확인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D 시뮬레이션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와, 엄청납니다. 45,000. 저도 한샘에 가서 결혼할 때 한샘가에 가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정말 웬만한 아파트들에 대한 도면은 한샘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빅데이터가 많고요. 지방이라든지 신규 입주 아파트의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샘의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구 배치 상담 경험은요, 고객도 좋지만 특히나 좋은 건 뭐예요? 신입사원들이 고객한테 상담할 때 많이 틀리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미스테이크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객 클레임이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시장을 겨냥한 아까 VR이었고 이번에는 증강현실, AR 서비스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샘몰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AR 서비스를 도입했다. 제가 이걸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운이 잘 안 돼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어떤 느낌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앱을 내려받으면 다양한 가구를 3D로 이렇게 여러분들 원래 있는 그 현실 안에서 3D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사진에만 의존해서 구매했는데 AR 기술로 내 공간에 맞는 인테리어를 직접 골라서 한번 맞춰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럼 왜 한샘은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고객들한테 제공하는가? 그렇죠?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케아에 가면 직접 가구를 보고 우리 집에 도면이 어떠니까 우리 집에 뭐가 있으니까 생각해야 되는데 한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집에서 컴퓨터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모바일로 우리 집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가구를 배치할 수 있으니까 어딜 가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굳이 내가 가격적인 요소가 큰 게 아니라면 당연히 한샘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니까 그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프라인 매장의 전시까지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캡처를 받았어요. 이게 실제 그 방배 플래그십인데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길찾기처럼 쭉쭉 하면 어떤 제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골라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수원 광교 상봉에도 디지털 키오스크 있어서 전시장 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옴니채널 그렇다면 한샘이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첫 번째, 온라인 인테리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이다. 두 번째, 지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온라인 쪽이 성장을 했다.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은 직영점 매장, 실제 오프라인 매장은 17% 올랐는데 온라인 매장은 25%나 올랐다. 즉 온라인 쪽의 성장성이 높으니까 온라인에 쇼핑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샘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샘몰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서 고객들이 가구를 구매할 때 있어서 쇼핑 편의성, 인테리어를 구입할 때 쇼핑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달 중심부터는 이제 부엌 가구에도 적용을 했고요. 이제 집 전체 공간까지. 그래서 이제 한샘이 이런 식으로 전략을 펼치면서 2등, 3등과의 격차를 좀 벌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내용입니다.
공부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케아는 그냥 놓치고 있을 거예요. 이케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되고요. 3위가 시몬스였을 거예요. 아마 침대인데 그러니까 그런 쪽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략들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 결국에 이걸 왜 하냐, 이 영업 전략을 왜 하는가? 바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소비자들이 오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요. 쇼핑 편의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면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아서 무엇이 좋고 당신은 사서 무엇이 좋은가? 쇼핑에 대한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TV는 그냥 시청용인가? 이 부분도 좀 짧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좀 살펴볼게요. 자, 모기 쪼는 에어컨 TV라고 합니다. 인도에 가면 맞춤형 TV래요. 인도에 모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모기 쪼는 에어컨 TV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13억 인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LG전자가 인도에 진출한 지 5월 12일이 꼭 20년이 됐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매출액이 20억 달러라고 하는데 1997년 대비 60배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장했을까가 가장 궁금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철저한 정답은 무엇이다? 현지화 전략이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모기 쪼는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품을 내놨나 봐요. TV 냉장고 5천만 대, 3천만 대 팔았고 세탁기 팔았고 전자레인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성장 비결은 무엇이냐? 첫 번째, LG전자의 인도 내 성공은 주거 환경을 고려했고요. 두 번째, 인도에서의 생활 환경, 생활 문화를 고려한 특화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도의 특화 제품이 뭐가 있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수질이 많이 안 좋아서 정수 기능을 높인 정수기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력이 또 쉽게 다운이 되나 봐요. 그렇게 다운됐을 때에도 7시간 동안 냉기가 유지되는 이런 냉장고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를 쫓는 에어컨을 틀어놓거나 TV를 틀어놓으면 초음파로 모기를 쫓아내는 그런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도 모기가 많으니까. 아무튼 이런 특화 제품으로 성장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2016년도에 매력적인 브랜드, 15년도에도 신뢰받는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에는요, 축구 특화된 기능도 있대요. 그래서 영화나 음악 좋아하는 인도 고객을 위한 재즈 TV도 있고 전력이 끊겨도 90분까지 걱정 없는 배터리 TV도 있고 중남미 축구 팬을 공략한 축구 특화된 기능 그런 TV가 있대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야구를 좋아하시니까 야구에 특화된 TV를 만들면 되게 잘 팔리겠네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특화된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현지화 전략에 성공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부해봅시다. 각 나라에 적용하는 그런 특화된 서비스 전략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으니까 다양한 삼성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가전들은 많이 있을 거니까 각 나라에 어떤 제품들을 특화시켜서 만드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머스트헤브 아이템은요 무엇입니까? 결국에 똑같죠. 아까 넷플릭스가 어떻게 갔다라고 하는 부분과 역시 일맥상통하게 LG전자도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살아남았다,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아서 무엇이 좋고 당신은 사서 무엇이 좋은가도 LG전자만의 입장에서 아니면 현지화 전략의 입장에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기업의 대형 유통몰 정령 저승사자인가?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러잖아요. 대기업에 뭐 큰 유통몰이 생기면 마트가 생기면 지역 상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모든 상권들을 다 죽이는, 다 없애는 저승사자인가? 다른 모델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주거가든 가든5 소생시키는 현대몰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현대 시티몰 가든5점이 오픈 20일 만에 매출 180억 원을 올리면서 동남부의 새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가든5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되게 휑해요. 네, 느낌 자체가 뭔가 좀 또 변두리에 있는 것 같고 약간 느낌이 그렇게 막 신식이고 좋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시티몰, 현대 시티몰이 와서 약간 그런 걸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왜? 키즈 문화센터 등 30, 40대를 겨냥한 전략이 바로 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즈 문화센터, 애기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자, 지난 5월 26일 문을 연 이후에 목표 매출을 300%가량 초과 달성했다. 그래서 올해 오픈 첫 해 매출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든5의 현대시티몰이 생기면 옷가게가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원래 가장 유명했던 로데오 거리, 저 학교 다닐 때 진짜 유명했거든요. 옷 사러는 다 저기 갔었는데 로데오 거리가 아직도 살아는 있어요. 근데 저기가 완전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상권도 역시 부활, 이걸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새로운 상생 모델을 여기 현대시티몰이 선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상생 모델을 선보이게 하는 건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가든5점의 초기 성공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성공 전략. 첫 번째, 송파구 지역 소비자층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거죠. 당연하죠. 우리 지역에 오는, 우리 현대시티몰에 오는 소비자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봤겠죠. 그랬더니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대요, 송파구가. 저도 몰랐는데 송파구가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데 그중에서도 30대, 40대 거주자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랑 함께 매장을 찾겠구나.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키즈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키즈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녀와 함께 매장을 방문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시티몰에 넣은 것이죠. 첫 번째, 키즈 전용 문화센터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장 통로도 굉장히 디테일해요. 7.2m를 확보해서 유모차 2대가 함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까지도 배려했다고 하니까 유모차를 지닌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큰 장점이죠. 이거 진짜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가든5 몰입니다. 실제 이건 조감도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블로그에 있는 기사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그 어린이 도서관, 그렇죠? 아이들 전용 미술관 놀이터가 있대요.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키즈 전용 문화센터, 엄마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아기들을 위한 이런 문화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 실제 문화센터에서 뭘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위한 팩이래요. 그렇게 해서 0세부터 3세까지 갈 수 있는 전용 문화센터고 유아 전문 화장품, 그래서 아이들 전용 메이크업 등 이런 것들 아이들을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공략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렇게 해서 이 같은 전략이 적중하면서 30대, 40대 애들이 즐거워하고 애들이 편하면 엄마들은 되게 편하거든요. 아빠들은 되게 편하니까 여길 가는 거죠. 거기 가면 애들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인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좀 이렇게 가져가셔서 응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자, 문정동 로데오 거리 상권의 부활을 이끌어낼지도 관심사다. 10년 전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호황이었는데 경기 부진, 온라인몰 발달, 그다음에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장 등으로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실제 또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몰이 잘 되고 있는데 어떠한 위기가 금방 닥칠지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냐? 처음에 상인들은 되게 반발했대요. 거기에 생기면 우리 완전 망해버리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다. 원래 현대 아울렛이라고 하는 명칭 대신에 시티몰이라고 하는 걸 쓰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고객들이 들었을 때 시티몰이 뭐지? 한 번쯤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공동 마케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펼쳤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공동 마케팅의 일환으로 현대백화점 슈퍼스테이지 공연 티켓 200장을 상인들한테 나눠줬대요. 여기 나눠준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에 여기 온 사람들한테 사은품으로 줘라라고 하는 거죠. 로데오 상권에 온 사람들한테 사은품으로 줘서 사람들을 유입시켜라. 7, 8월 달에는 뭐 전시회 티켓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살아남게끔 여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가도 어떠한 혜택을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 우편물과 전단에도 가든5점이 광고물에다가 로데오 거리에 있는 할인 행사, 이벤트를 넣어준다는 거죠. 개개인,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 번에 넣을 때 너희들 내용도 한번 넣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매장 소개, 교통 안내 등도 같이 넣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달 25만 장 발송하는데 로데오 상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사들의 대형 몰마트 지금 어찌됐건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도 되게 심해지고 있죠. 관련된 내용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면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같이 살아남기 위한 상생의 전략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다른 사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 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없애기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이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 경기 부진, 온라인몰 발달,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장. 이것이 결국에 유통업이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고요. 그 다음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다? 명칭을 바꿨다. 명칭을 바꿨고 두 번째는 공동 마케팅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팔아서 무엇이 좋고 당신은 사서 무엇이 좋은가? 현대시티몰. 여기는 특히나 상생의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의점은 이제 끝물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짧으니까 금방 볼게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신세계가 편의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래서 신세계 그룹이 위드미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제 개정을 하겠다. 좀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회장은 도태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비장한 각오를 펼쳤다라고 하는데요. 편의점에도 이마트의 색을 입히겠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드미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이마트24, 그렇죠? 이24로 바뀔 거고요. 이마트 브랜드로 바꿔달라는 위드미 가맹점주들의 요구가 많았다. 그래서 바꾼다는 내용이어서 위드미가 실제 이제 여러분들 이24, 이마트24로 바뀌고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느 곳은 이렇게 돼 있고요. 어느 곳은 아직 위드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후발주자로 신세계는 상생의 의미를 담은 상생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네요. 편의점을 인수를 하긴 했었는데 신세계 그룹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아까 다임러 트럭도 어땠어요? 벤츠라고 하는 걸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드미도 신세계 건데 신세계 거라면 신세계 하면은 잘하잖아 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갈 텐데 신세계 건지 모르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신세계 건데 우리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는 내용이죠. 인지도가 오르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장사는 잘 안 된 거죠. 근데 사실 인지도가 오르지 않아서 저는 이 부분이 편의점이 장사가 안 됐다는 측면은 솔직히 살짝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의점 하면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혁신의 아이콘이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결합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위드미가 그런 노력을 펼쳤는가?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인지도가 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적자가 계속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이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난해 말 편의점 업체 점포수 보면 위드미 1765개예요. CU랑 GS랑 비교했을 때 10%? 네, 10%도 10% 정도 되겠네요. GS25에. 이거밖에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신세계가 당연히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신세계는 어떠한 전략을 펼침으로써 사람들이 내가 GS25가 아니라 위드미 24를 내게끔 만들어낼 것인가? 그 전략인 거죠. 가맹점주들과 상생하기 위한 역시 전략입니다. 첫 번째, 상품 대금의 1% 정도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라고 하는 페이백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이게 쉽죠. 사실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두 번째, 오픈 검증 제도. 이건 뭐냐면 아무 데나 매장을 내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신세계가 직접적으로 직영점을 한번 운영을 해볼게. 그리고 나서 검증이 된 곳을 가맹점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오픈 검증 제도라고 하는 그러한 없던 제도잖아요, 사실. 지금 출혈 경쟁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가배 횡포라든지 이런 내용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검증한 곳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에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거의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인데 자녀들의 학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높으니까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처럼 여러분들한테 학자금 지원 제도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실제 편의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남은 과제도 있다. 첫 번째, 피코크 노브랜드라고 하는 부분은요. 다른 상품보다 마진이 좀 떨어진대요. 그러면 당연히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마치 편의점에서 담배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 사실 담배에 대한 마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매출 자체가 되게 높아 보이지만 다 담배만 팔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 내가 수익성이 별로 없는 제품을 많이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과제고요. 두 번째, 프리미엄 점포 확대. 실제 이마트에 관련된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위드미를 24를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얘네들이 지금 이 신세계가 하는 전략은 되게 좀 프리미엄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맹점주 입장에서 하나하나가 다 투자비가 올라가니까 부담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본사에 대한 투자비 부담이 조금 높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업계는 이게 되게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가 아니라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혁신의 모습을 또 보이게 될지 신세계가 워낙에 유통의 혁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니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돼서 여러분들 한번 신세계 전략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광주 본점인데요. 실제 이제 위드미로 바뀌었죠. 위드미가 이제 이24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딱 보면 이제 이마트인지 느껴지죠. 이마트의 아이덴티티. 그런 부분이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상품, 그러니까 약간 원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이 배치가 되게 좀 특이해요. 마치 우리가 신세계 이 슈퍼가 있거든요. 피콕 슈퍼. 그런데 가면 이런 식으로 DP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DP를 좀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즉석 라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강 가면 먹을 수 있는 라면 있잖아요. 이런 소비자들이 좀 약간 원하는 것들을 갖다 놓는 그러니까 다른 편의점들과 다른 이런 것들 좀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 피콕이죠. 노브랜드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PB 상품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배치를 해놨다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노브랜드를 전체적으로 꾸며놨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PB 쪽에 강하니까 이런 특화를 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빵집, 커피집처럼
편의점 내 진짜 프리미엄 같이 느껴지시죠? 이러한 편의점을 지금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해 봅시다. 각 편의점별 차별화 전략.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 편의점 어찌됐건 가장 또 많은 채용이 있고 이번에 GS25도 하반기 때 또 엄청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 각각의 편의점들은 어떠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조금 흐릿하게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신설된 편의점 생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제 편의점에서 항공권도 예약할 수 있대요. 발급받을 수도 있고 뭐 택배야. 진작부터 됐고요. 그다음 세탁물 위탁 서비스, 카쉐어링,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은행 업무도 이제 각각의 편의점에서 다 볼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편의점 생활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트헤브 아이템, 궁극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소서, 유통업체를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자소서나 면접 때 꼭 혁신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팔아서 무엇이 좋고 우리는 팔아서 무엇이 좋고 당신은 사서 무엇이 좋은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의 관점, 혁신의 관점에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광명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짧은 시간 내에 좀 압축적으로 볼게요. 자, 폐광을 단장해서 테마파크로 성공한 광명동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명동굴. 자, 과거의 광명시는 서울의 배드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광명동굴, 그다음에 광명하면 빠질 수 없는 이케아 매장, 이것으로서 수도권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옛 이름은 시흥 광산이라고 합니다. 저 동굴이라 그래서 그냥 동굴인 줄 알았더니 광산이었대요. 100세가 넘었고요. 지하 8층 규모로서 굉장히 깊겠죠. 보통 광산이라고 하면 뭐 석탄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광명동굴에서는요, 금속을 캐던 곳이어서 안전하고요, 쾌적하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런 자원을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든 게 바로 이 광명동굴이 된 것이죠. 1990년대 후반에 버려진 광산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때 강원랜드 막 한창 개발할 때 그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명시 측은 광산 테마파크, 뭐 워터파크, 실내 스키장 등 민관 합작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예산과 사업성 문제 때문에. 그럼 이걸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아니다. 5기 양기대 시장이 부임해서 사업을 밀어붙였대요. 자, KTX 광명 역사가 원래는 종착역이었는데 중간역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무조건 어떤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핀 것이죠. 그래서 민간 투자 파트너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름부터 하자. 그래서 일단 폐광 매입해서 원래는 광산이었으니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뭘로? 광명동굴로 그냥 부르자. 친근감도 주고 또 우리 광명이라고 하는 지명도 살리니까 그냥 심플하게 광명동굴로 갑시다 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 8월에 오픈을 했대요. 하루에 2번 투어할 수 있는 건데 헬멧 쓰고 투어할 수 있는 걸로 만들었대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1년 내내, 왜냐하면 섭씨 12도를 유지한답니다. 지하 8층 규모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입소문으로 야, 거기 가면 되게 시원하더라. 그래서 입소문으로만 1.6만 명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이었겠죠. 그 다음에 테마 관광가를 신설해서 여기에 뭔가 될 것 같아 해서 동굴 앞에다 사무실을 설치했답니다. 그 얘기인즉슨 야,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한번 제대로 개발시켜 보자 라고 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일했냐면 린 스타트업, 빨리 시도해, 빨리 실패해, 그럼 빨리 고치자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답지 않게 굉장히 스타트업 같게, 벤처기업 같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린 스타트업은 무엇이다? 어설픈 제품이라도 수정, 보완하자. 즉 무엇인가를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빨리 내놓고 틀렸으면 빨리 고치자. 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 해외 동굴 테마파크를 돌아다녀서 배웠다. 그래서 넓은 공간 공연장 만들고 천연 지하수로 수족관 만들고 또 광산이니까 역사와 전시관 만들고 귀신의 집 황금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명 동굴의 실제 모습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예쁘게 잘 해놨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동굴에 뭐 있겠어? 라고 했지만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때로는 그래서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과감하게 뜯어 고쳤다고 합니다. 개장 초기에는 음악회 열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혼잡해지니까 그냥 레이저쇼로 전환했다. 린 스타트업이죠? 야, 일단 해봐.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 바꿔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이 아깝다라기보다는 빨리 무엇인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서 빨리빨리 움직이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어차피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해서 계획 수정해서 올바른 길을 찾자라고 하는 그 전략적인 방식에 여러분들 초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총 810원 들어갔는데 810억 원 들어갔는데 경제적 가치가 1,530억 원으로 어마어마하네요. 광명동굴의 전략입니다. 친근한 이름 짓자. 친근한 이름으로 짓고 그 다음에 린 스타트업 방식으로 일을 하자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매몰 비용보다는 우리가 수익에 초점을 맞춰서 빨리빨리 고쳐나가서 정답을 찾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용어 저도 여기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조금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방식인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머스트헤브 아이템,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고 공감하는 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에 지원하든 간에 사람들을 오게 만들려면 결국에 그 핵심은 무엇이다? 콘텐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아서 무엇이 좋고 당신은 사서 무엇이 좋은가? 광명동굴의 영업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소스는 얻으시고요. 가져가실 수 있는 것도 가져가셔서 많이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취준 생활 꼭 잘 하셔가지고 꼭 멋지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